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용 인심쓰기 행정명령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병력이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안과 시니어들에게 $200짜리 약을 살 수 있는 쿠폰을 곧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는 지금까지 반대해오던 정책이고 후자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플로리다주 전과자들이 밀린 벌금 등을 내고 투표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공화당 검찰총장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이 같은 지원을 하기 전에 플로리다주 공화당 정치인은 주민들이 통과시킨 전과자 투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의 거의 모든 주는 현재 전과자가 죗값을 치르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일리노이주 조기 투표도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등 전례 없는 참여율을 보입니다. 한인 루시고 연방 판사가 센서스 조사를 갑자기 한 달 앞당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민자와 소수인종의 숫자가 빠질 게 분명하다는 이유인데 연방 법무부는 항소할 게 거의 확실합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여성으로 처음, 유대계로서도 처음 의사당에 안치돼 정치인들이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대표는 참석하길 사양했고 공화당 하원 대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연방 대법관이 종신직입니다.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고쳐야 미국의 불균형이 바로잡힌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평화적 권력 이양 결의안을 통과시킨 어제도 선거가 공정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팍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스윙 스테이트인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네바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역대 국무장관들과 달리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스윙 스테이트를 넘나들며 선거운동을 하는 게 논란입니다. 다른 장관들도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지만 특히 국무장관은 국내 이슈에서는 거리를 두는 게 전통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사과를 하자 미국 언론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에서 당근을 받기 위한 최선의 조치, 값싼 조치라고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미국이요. 선거가 치러지는 때가 39일, 어제가 40일 남았으니까 39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도 물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행정부에서 선거철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보다 더 노골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에 선거가 부정선거일 것이다. 이렇게 한 자락을 깔아놓는다던가 하는 것이 모두 전국적인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대체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보면 뭐 엄청나게 이건 완전하게 승리다라고 선언을 할 수는 없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거의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장 격차가 적은 곳이 플로리다주로 뭐 1%에서 1.5% 정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39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날마다 가능하면 하루에 몇 가지씩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안을 내놓습니다. 그 안 가운데 시행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행될 수 없는 것도 있고 시행되기는 하는데 그것이 위법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를 비롯해서 조지아주, 버지니아까지 세 군데 주에서 뭐 선거 유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이런 모습을 아주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그 선거 인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강하게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성공을 했고 하나는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한 것은 연방대법관을 두 사람이나 임명을 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2시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자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성공한 것이고 또 특히 이제 복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여론이 변하고 하니까 뭐 동성애자들 결혼을 합법화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보수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방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마음속에 두는 그런 그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공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4년 동안 실패한 것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당 자체에서도 안을 내놓지 못했고요. 그만큼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힘든 문제죠. 비용만 많이 들고 워낙에 뭐 보험회사, 뭐 제약회사 몇 군데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가 처음에 싫은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도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병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사람, 부모 아래 이제 그 보험을 들 수 있게 하는 특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26살까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오바마 케어를 깨지 못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가장 실패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병력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내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서 실제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병력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해왔었던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선거 치르고 11월 3일에 선거 치르고 10일인가 11일인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부터 이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해야지 되느냐 하지 말아야지 되느냐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병력 있는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아무튼 그 트럼프 케어가 더 좋다 한다고 얘기를 했고 고소까지 해놨는데요. 행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고. 그리고 $200는 처방약 값으로 시니어들에게 곧 이제 그 쿠폰으로 보낸다. 이 곧이라는 것은 분명히 선거 이전이 되겠죠. 몇 주일 안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3,300만 명 메디케어 베네핏을 받고 계신 분들이 $200짜리 그 처방약을 살 수 있는 쿠폰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합법이냐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왔고 3,300만 명에 해당이 되면은 $66억 되는데 이 돈을 또 어디서 가지고 오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시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선거가 이렇게 치러진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또 다른 그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고 하는 시민권이 아니라 인구 센서스가 10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번 행정부에서는 한 달 앞당겨서 한 달 앞당기고도 우리가 다 통계를 맞추는 것을 전처럼 12월 31일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센서스 직원들이 방문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전보다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를 모으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한 달이나 큰 달이에요. 10월 31일, 9월 달은 30일이고 한 달을 몽창 드러내고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해서 많은 특히 이제 소수인종 그룹들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북가주의 연방 판사 루시아고 판사가 버락 오바마 때에 임명된 연방 판사입니다. 이거는 센서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숫자를 맞춰서 하원 의원 선출하고 그리고 1년에 이 센서스의 조사에 따라서 인구비로 로컬 정부에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조 5천억 달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곧 또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지만 연방 하원에서 안 될 줄 알면서 크게 잡아서 내놓은 반 정도는 깎여도 괜찮아 하는, 거의 반은 하는 경기부양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책이 3억 4천만 달러인데, 이 센서스로 매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년 1조 5천억 달러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3조 4천억 달러인데 이건 1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이 돈이 지불돼야지 되는데 지금 한 달이나 빠지면은, 특히 루시아고 판사가 한 얘기입니다. 소수인종, 이민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자 사회와 소수인종에게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31일까지 하라는 거예요. 원래의 일정대로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루시고 판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연방 법무부가 항소할 것 안다. 나 이미 알고 있다. 내가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연방 법무부도 루시고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다 알고 있으니까는요. 내가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항소할 준비를 했고 청문회를 없애려고도 시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루시고 판사가 젊은 판사인데 아주 당차입니다. 그래서 go ahead, appeal me. 그래, 가서 나에게 항소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금 미국 매체가 NPR을 포함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인터뷰를 하지는 않는데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이것도 이제 소수인종과 연관돼서 선거철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이틀 전에 AP통신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그 뒤에 워싱턴 포스트와 폴리티코가 좀 자세히 보도를 했고, 팍스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팍스뉴스의 보도만 보면은 다르고 폴리티코만 봐도 다르고, 거기에 이제 영국 매체 가디언까지 얹고 모든 것을 다 얹어야지 그림이 나옵니다. 팍스의 보도를 보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전과자에게 전과자 빚을 갚아주고 표를 산다 하는 건데, 전과자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고, 전과자는 범죄자에게, 중범자에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중범을 저질러서 형기를 다 마친 그런 전과자, 전과자도 미국 국민이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국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의무가 권력을 평화적으로 이양을 하는 것. 국민으로서 누리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권력, 힘은 투표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전과자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 죗값을 치르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좀 빡빡한 편이에요.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미국에서는 거의 켄터키나 네바다나 아이오와 이 세 개 주를 빼고는 다른 모든 주에서는 전부 전과자도 투표를 죗값을 치르면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2018년도에 플로리다주가 뒤늦게 합류를 한 겁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2007년부터, 그 당시에 원래는 공화당이었다 민주당이었던 그 주지사가, 그 사람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추진을 해서 2018년도에 플로리다주 주민이 전과자도 죗값을 치르면은 투표를 할 수 있어야지 하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무슨 수정안 4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선거의 해인 올해 공화당 주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투표를 하기는 해. 그런데 지금까지 그 죄와 관련돼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벌금, 비용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다 갚아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어 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주에서. 다른 주는 아무 데서도 일반 시민이 빚을 졌다고, 크레딧 카드 빚이 있다고, 교통 티켓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법원에 뭔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투표할 자격을 박탈하진 않잖아요. 다른 주도 그렇지 않은데 플로리다주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까지 가고 하다가 9월 11일에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했죠. 그 항소법원의 그 3명 판사 가운데 1명 판사가 아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으로 지명하려고 넘버 2 리스트에 올린 그 쿠박의 플로리다 출신의 연방 판사입니다. 무슨 라고아라는 판사죠. 라스트 네임이. 그 판사도 이 공화당의 안을 그 돈을 내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이클 블룸버그가 돈을 그래? 그럼 내가 좀 내겠어. 1억 6천만 달러가를 내고 본인이 또 몇 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뭐 2천만 달러인가 얼마인가를 모았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건 민주주의에서 말도 되지 않는다. 전과자가 죗값을 치렀으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플로리다주만 왜 그래? 다른 주들 다 하는데 하면서 어떠한 그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미 5천 명의 벌금, 대체적으로 이제 뭐 법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가 유권자 등록이 10월 5일이 마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뭐 한 70만 명 정도가 투표를 못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거는 아니지. 갑자기 선거 날 며칠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공민권이라고 생각을 하죠. 시민의 권리라고도 생각하고 투표권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 3만 2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대체적으로 약 $1,000에서 $1,500 정부에 빚이 있는 사람 빚을 갚아주겠어 라고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플로리다 주 검찰총장은 플로리다 공화당 그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잖아요. 마스크 쓰면 안 된다고 하고 거리두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플로리다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됐었는데 주지사의 요청으로 검찰총장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 전과자들의 벌금을 대신 내줄 권리가 있어? 하고 지금 조사를 한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 양측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것이고요. 이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룹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플로리다주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거인단도 29표나 되고 2000년에 알고가 537표 차이. 그 정도밖에 알고와 부시 사이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플로리다주에서 1% 미만의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긴 것입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는 한 달 전에 5%보다는 작은 1% 내지 1.5%포인트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위험하고 플로리다를 이기면 두 사람 다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마이클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오와 네바다 그 켄터키를 빼고는 전과자들도 죗값을 치렀으면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제2,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게 그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투표권을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클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르브론 제임스, 스포츠계의 슈퍼스타, 영화계의 슈퍼스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 밖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마이클 조던, MTV도 여기에 돈을 내고 있고요. 코미디 센트럴, 그리고 벤 앤 제리 아이스크림 만든 또 리바이스 그 아이스크림 회사요. 지금은 뭐 운영진 바뀌었지만 리바이스 그 청바지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마이애미 돌핀스, 올랜도 매직, 마이애미 히트 뭐 이런 많은 그룹과 사람들이 전과자는 사람이 아니냐, 다른 주는 다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한쪽 얘기만 들으시면은 굉장히 그 불편해진다. 그러니까 반쪽 진실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마이클 블룸버그도 공화당에서 갑자기 그런 법을 만들어서 벌금 다 내야지 투표를 할 수 있어 라는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마이클 블룸버그도 이렇게 자기 돈을 낸다고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몰라서 오늘의 미국 도와주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지금 텔레비전은 계속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 의회에 지금 관이 안치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그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왜 미국은 연방대법관을 종신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진보계에서 80대 된 연방대법관도 있고 그러면 40대, 50대는 세월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하는데도 그 수십 년을 할 수 있어요. 왜 너무너무 부당해 하는데 처음에 미국을 만든 아버지라고만 하면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미국을 만든 그 파운더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잠시 뒤에는 이코노미스트 미국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미국만 연방대법관이 종신제이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이 문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을 이제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야는 관심이 있어서 아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보다 훨씬 깊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시 전에 그 플로리다주의 전과자도 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 플로리다주 주민들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고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께서 그렇게 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권을 주기는 주되 플로리다주도 제한이 있죠. 어떤 제한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또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어떤 주는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벌금이 얼만큼 이상이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중범 가운데서도 투표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이렇고 다 그 주마다 다르고 또 헌법 자체가 또 이런 것도 주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신다 하는 분도 또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 지역마다 세세히 들어가면은요 규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의 세 군데 주를 빼고는 선거권은 투표권을 준다. 투표권을 주지만 제한은 하죠. 가장 많이 제한하는 게 이제 성범죄자를 제한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리노이주도요,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시작을 해서 조기 투표를 어제 처음 했더니 보통 사람들이 투표하면은 저희도 그 선거 방송을 하면은 네, 저는 지금 아드모 공원에 있는 투표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고 기자가 현장 리포트를 하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일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출근을 하기 직전쯤에 투표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애먹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징이 모든 주에서 지금 5번째 주인가요? 모든 주에서 전부 한 보통 8시쯤에 조기 투표장 문이 열리는데 한 2시간 전에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리두기 해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투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원봉사자들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하나도 사람들이 컴플레인하지 않고요. 그리고는 그 투표를 한다. 일리노이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2가지예요. 이제 꼭 투표를 해야지 해서 하는 사람, 특히 이번에는 이민자들이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공화당도 투표를 그 조기 투표장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우편 투표를 어디 믿지 못해서 조기 투표를 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든지 조기 투표를 하는 게 시작이 되면은 빨리 가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하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는 10월 말이 돼야지 이제 며칠이에요. 일주일도 안 줘요. 이 조기 투표하는 것을 그래야지 이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그 조기 투표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은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아서 결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어쨌든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하는 게 나중에 후회 안 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그 대통령이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그 이긴 결과에 대해서는 이 의의를 달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왜냐하면 지금 부정투표야라고 민주당이 부정투표를 기획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질 때를 대비를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은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이라기보다는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대로 120% 이긴다고 확신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세계에서 다 지탄을 받으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왜 선거 치르기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는가 하면서. 그런데 어제 이제 기자가 그랬더니 대통령의 말이 분명히 지금 이 부정투표가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만장일치로 100명 전원이 권력 이양은 평화롭게 돼야지 된다.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 공화당 대표도 1월 20일에 그 권력 이양은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 같은 데서 지금 걱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 않았을 경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그런 뉴스들은 지금 들리는데 완전히 탑 뉴스는 아니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방 그 수사국장도 그 미국은 그 역사상 그런 조직적인 미리 기획된 대규모 부정투표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레이.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연방수사국장이 어제도 얘기하는데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러시아가 투표에 개입하는 거. 물론 중국에서도 어떠한 그 조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주로 러시아죠. 러시아의 그 선거 개입이 그 중요하고 걱정되는 것이지 미국 내부가 걱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방수사국장도 교체한다는 얘기 몇 개월 전부터 나왔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일리노이주 하나를 빼먹었네요. 제가 이 레이크라는 카운티가 있는데 이 카운티가 12만 6천 명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보냈답니다. 이 12만 6천 명이 2016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그 4년 전 지난번 선거보다 4배 많대요. 그만큼 많이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뭐 유권자 등록이 늘어났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카운티에서는 12만 6천 명에게 보냈는데 10만 명 정도는 그 우편 투표 용지가 돌아올 것 같다. 그러면 이게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고요. 그 투표율 높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 공화당 다에게 이유예요. 투표 결과 나중에 나와보면 어느 당에게 더 유리했는지가 알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이 숨졌다고 돈도 많이 내고 투표해야 된다고 하고, 공화당은 저거 봐 민주당이 저러니까 우리도 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의사당에서 의원들 전부 마스크 쓰고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이제 마지막 작별하는 거죠. 가족들도 작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이기 때문에 일반 조문객이라든가 뭐 전혀 못 하고요. 미리 딱 그 초대된 사람들만 들어가서 거리두기도 해야지 되고 하니까 조의를 표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대표에게도 초대장 받았는데 디클라인 했다고 하네요. 안 갔다고 하고 뭐 이런 땐 사양했다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여러 가지 그 거북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무슨 특별한 스케줄이라기보다는. 그리고 하원 그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공화당 하원 대표도 가지 않았고 넘버 3만 왔어요.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은 많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임기 제한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에서 이 그 연방 그 대법관이요. 연방 그 대법관은 왜 그러면 종신제로 했는가? 왜
제가 메모 적어 놓은 거에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뭐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해야지 되겠네요. 그래도 거의 외웠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요. 과거에 눈치 보지 말고 일 열심히 하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조금씩 숫자는 바뀌었어요. 연방대법관 숫자가 뭐 8명이었다, 9명이었다 바뀌고, 그리고 과거에도 모든 대통령들은 다 자신과 뭔가가 이데올로기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고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니까 당에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말고 이게 뭐 판단을 해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보수 대법관, 진보 대법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거나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하기 전에는 종친직이었던 것을 탄핵도 돼요. 연방 대법관도 한 사람 예전에 있었는데 그 연방 하원에서 탄핵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 보통 말할 때 그냥 웬만큼 잘 지내면 good behavior를 하면은 종신제가 돼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처럼 93년부터 지금까지 27년을 하고 87세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지금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방 민주당에서는 18년으로 해야지 된다 했는데, 민주당이 얘기하기 전에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락스타, 지금 뭐 노토리어스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도 락스타와 같잖아요. 그리고 노토리어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종신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훌륭하고 눈에 띌 만큼 또 아주 탁월하고 해서 노토리어스도 되지만 악명 높은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양쪽의 의미가 다 될 수 있잖아요. 극진보, 뭐 극보수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게 종신제를 하니까 물이 흐르지도 않고 그게 이제 그 notorious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미국처럼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헌법재판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최고재판소가요. 독일도 헌법재판소라고 부르던데 독일의 경우는 임기가 12년이랍니다. 뭐 한국도 임기가 있고 미국은만 임기가 없는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에 관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요. 아마존에서 찾아보면 한 3,000 종류는 된대요. 머그부터 목걸이, 무슨 뭐 아이들 무슨 용품, 뭐 스케줄북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왜 연방 대법관이 다른 나라는 관심도 없는데 인기인이 되어야지 되는가.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종신제니까.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저 사람 건강이 어떻지? 좀 오늘 이상하게 건 것 같아. 건강 기록이 어떻지? 하고 보잖아요. 이 종신제를 없애야지만 되는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할 연방 대법관도 뭐 거의 첫 번째 제7항소법원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로선 보고 있는데요. 48살이니까 2060년까지 너끈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만약에 18년으로 하면은 4년이 미국 대통령의 임기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임기를 지낼 때마다 대통령이 2명씩을 임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체크 앤 밸런스가 맞고,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시골과 도시가 있는데 선거인단 표로 그 대통령을 결정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파퓰러 보트는 인구가 많은 인구 숫자인데 인구는 도시가 더 많은데, 지금 선거구가 아주 시골 공화당에 좋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데 연방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선출된 지금 공화당이 새로 임명한 연방 대법관이 많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파퓰러 보트는 적게 받고도 파퓰러 보트도 많이 받고 대통령 된 공화당 근세사에서 별로 없으니까 한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돼서 연방 대법관을 계속 임명을 하고 하면은 일반인들과의 그 생각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방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18년 하고 민주당이 되었건 공화당이 되었건 이렇게 그 아주 그냥 가뿐하게 4년에 2명씩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4석을 가지면은 다수당이 되는데 이 부통령과 상관없이 5석 정도를 민주당이 가져올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거든요. 뭐 애리조나도 그렇고요. 콜로라도를 포함해서 애리조나, 뭐 아이오와도 그렇고 노스캐롤라이나도 지금 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렇고 메인주가 지금 상원 의원을 공화당에서 다 공화당인 민주당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 어디죠? 알라바마 덕 존스를 뺏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5개니까 넷 하면은 47에서 이제 되잖아요. 쉬운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생업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건 미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거의 해에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손해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모두 그 개개인에게 필요한 그 대통령, 개개인에게 더 유리한 대통령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는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3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이 선거가 군사화될 수도 있다. 총을 사는 그 비율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백악관은 다시 연방 수사국장이 미국 역사상 전통적으로 조직적인 그런 그 부정선거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마 그 지난 며칠 동안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이제 경기부양책을 뭐 어느 정도 또 시동을 조금 걸려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건복지부 장관 경호원이 또 양성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경호원 양성, 태스크포스 총책임자인 부통령의 또 무슨 뭐 비서실장 양성, 대통령의 대통령 아들의 여자친구 양성,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선거 캠페인을 맡고 있잖아요. 쿠바계이기 때문에 특히 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양성이 많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가 나는 정규적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대통령을 자주 만나니까요.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꼭 테스트한다. 어제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대통령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문제고 본인들은 테스트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요. 이제 한국에 가겠네요. 곧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서도 이유가 있죠.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이 아니라 외무장관이고 또 공화당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외무장관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다른 나라와 함께 일하고 하는데 지금 위스콘신으로 텍사스 복음주의 교회로 뭐 많이 다니고 최근에 또 뭐 플로리다로 테네시주로 아직도 스케줄이 쫙 잡혀 있어요. 지금 외무장관 역할을 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전당대회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해치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위배라고 하지만 뭐 지금 그런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이 국무장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농무장관, 뭐 환경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내무장관이 다 스윙 스테이트를 갑니다. 우리 내무부에서 여기 돈 이만큼 줄게요.
농림부에서 이만큼 줄게요. 에너지부에서도 이만큼 줄게요. 하고 전부 선거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관들은 국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외무장관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장관, 뭐 환경처 장관보다는 이게 급이 높잖아요. 뭐 국방장관, 법무장관, 뭐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대통령의 유고시의 서열도 아주 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외무장관들은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존 켈리 국무장관, 외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그 홍보를 하고 방어를 하고 했지만 선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그랬고 콘도리자 라이스도 그랬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뭐 국내 정치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외교 문제, 국제 정세를 다루기 때문에 제시 헬름 같은 공화당의 그 중진 의원과 같이 뭔가 일을 이뤄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유럽에 가서 미국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떡하니 악수하자고 내밀고 그 손 부끄럽게 다른 나라 그 외무장관이 악수 안 받아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고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정치 활동 아니라고 하죠. 나는 외교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국무장관으로서의 의무다. 캔사스도 많이 가고요. 본인의 지역구.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존 볼튼이 얘기를 한 게 있죠.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어태치돼 있다. 2024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고 본인이 2024년도에 대선에 나간다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를 좀 보도를 하는데 한국만큼 이 내용은 심층 보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그 북한의 그 여러 가지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전문가로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가 한국 사람보다는 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에 이제 사과를 했다는 것. 사과라기보다는 이제 깊은 유감이다. 뭐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는데 해양수산부의 그 공무원이요.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종전 선언 등 뭐 남북 화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엔에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미리 전달된 거다. 그것은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미리 녹음해서 그런 거. 그러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됐는가? 서훈 그 국가안보보좌관은 뭐 전화로 전달됐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전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또 47살에 그 피살된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나오지 않고 분명한 것은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너무 힘든데 얼마 전에 서신에서 그렇게 썼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당근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일치된 의견이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you